쓰레기통에서 제가 만든 반찬을 발견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하나도 먹지 않은 채 모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쓰레기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상상도 못한 더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58살 박경숙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큰아들은 지방에서 중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고 둘째 민수는 IT 기업에 다니며 1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은 사람들이 제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해서 제대로 먹지 못했던 기억 때문인지 저는 누군가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해 설날 며느리 지혜가 처음으로 저희 집에 인사를 왔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며느리가 필라테스 강사라는 걸 아들에게 들었기에 기름기 적은 음식들로 상을 차렸어요. 닭가슴살 구이, 신선한 샐러드, 현미밥, 그리고 저칼로리 나물들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이 열렸을 때 저는 며느리를 처음 봤습니다. 키 165cm의 마른 체구, 깔끔한 운동복 차림의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이지혜라고 해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얼굴색이 유난히 창백했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요, 지혜야. 추웠죠? 얼른 들어와서 따뜻한 거 먹어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수는 제 음식을 맛있게 먹기 시작했지만 며느리는 접시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더군요. 저는 며느리에게 닭가슴살을 권했습니다. 지혜야, 이거 기름기 없이 구운 거니까 부담 없이 먹어. 며느리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런데 제가 아침을 너무 많이 먹어서. 괜찮아요. 조금만이라도 먹어봐요. 어머니가 너 생각해서 만든 거야. 며느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샐러드를 조금 집어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양은 정말 눈곱만큼이었어요. 10번도 넘게 씹으면서 삼키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지혜가 평소에도 저렇게 적게 먹니?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지혜는 필라테스 강사라. 몸매 관리를 해야 해서 항상 적게 먹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며느리의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을 씻었는데도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구토의 흔적이었던 거죠. 며느리는 그날 오후 내내 화장실을 3번이나 다녀왔고 돌아올 때마다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음식을 싸주려고 했습니다. 지혜야, 이거 좀 가져가. 민수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야. 며느리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냉장고에 음식이 많아서. 다음에 가져갈게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남은 음식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저렇게 적게 먹나? 아니면 내 음식이 입에 안 맞는 건가? 하지만 그때는 그저 세대 차이려니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아픈 사람이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며느리 생각을 했습니다. 음식을 볼 때 떨리던 며느리의 손, 억지로 지었던 미소, 창백했던 얼굴색.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반찬 가게 문을 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번엔 더 맛있는 걸 해줘야지. 며느리가 진짜 좋아할 만한 음식을 만들어야겠어.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도 며느리가 그걸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게 제 잘못이 아니라는 것도요. 이건 제가 며느리와 함께 겪었던 길고 힘든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만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며느리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마른 몸으로 어떻게 힘든 운동을 가르칠까, 제대로 먹지 않으면 건강을 해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를 위한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보내기로요. 반찬 가게 문을 닫은 후 저는 서점에 가서 다이어트 요리책을 샀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을 읽으며 저칼로리 레시피를 공부했어요.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새로운 요리를 배운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며느리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연구 끝에 저는 완벽한 메뉴를 완성했습니다. 삶은 닭가슴살, 무설탕, 양배추찜, 저염 미역국, 현미밥. 모두 칼로리가 낮고 영양가 높은 음식들이었어요.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지혜 생각해서 건강식 만들었어. 퇴근길에 들러서 가져가. 아들은 고맙다며 가게로 왔고 저는 정성껏 포장한 반찬들을 건네줬습니다. 지혜한테 잘 먹으라고 전해. 이건 다 저칼로리 음식이니까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엄마. 지혜가 좋아할 거예요. 저는 며느리가 제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 사흘이 지나도 며느리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지혜가 반찬 잘 먹고 있니? 아들은 잠깐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맛있게 먹고 있어요.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민수 집에 들를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죽을 끓여 가져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안 공기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깨끗하고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거실에는 가구만 있을 뿐 사람 사는 흔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만들어 보낸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하나도 먹지 않은 채로 상에서 곰팡이까지 피어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생수, 닭가슴살 몇 개, 그리고 시들어가는 샐러드 채소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왜 먹지 않은 걸까? 내 음식이 그렇게 맛없나? 아니면 며느리가 나를 싫어하는 건가? 감기로 누워있던 민수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언제 오셨어요? 저는 냉장고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민수야, 이게 뭐니? 내가 만들어준 반찬이 왜 이렇게 상해 있어? 민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지혜가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집에서 밥을 거의 안 먹어요. 저도 야근이 많아서. 그럼 너라도 먹지 왜 이렇게 버려두고 있어? 지혜가 냉장고에 이런 음식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칼로리 높다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며느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그날 밤 저는 반찬 가게 주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수많은 손님들이 제 음식을 좋아해 줬고 제 아들들도 엄마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말해줬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제 음식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동시에 서러웠어요. 나는 며느리가 좋아서 며느리를 위해서 만든 건데 왜 이렇게 거절당해야 하지? 다음 날부터 저는 더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더 칼로리가 낮은 음식, 더 건강한 음식, 더 예쁘게 담은 음식.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 편에 반찬을 보냈어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며느리에게서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저는 직접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엄마야. 요즘 잘 지내니? 며느리는 잠깐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가 보내는 반찬들 잘 먹고 있어. 입에 안 맞으면 말해. 엄마가 내 입맛에 맞게 다시 만들어줄게. 아니에요, 어머니. 맛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제대로 못 먹고 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반찬 가게 단골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이 김치 너무 맛있어요. 우리 며느리가 엄청 좋아해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다른 사람의 며느리는 제 음식을 좋아해 주는데 제 며느리는 왜 제 음식을 거부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반찬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더 이상 음식을 만들 기운이 나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뭘 잘못한 걸까? 내 음식이 그렇게 싫은 건가? 아니면 나를 싫어하는 건가?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제 음식을 거부하는 게 저 때문이 아니라는 걸요. 며느리 자신도 어쩔 수 없는 병 때문이라는 걸요. 저는 그저 서럽고 속상할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 편에 반찬을 보냈지만 며느리와의 관계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는 제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반찬 가게에 단골 손님이 오셨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의 김 여사님이었어요. 저는 넌지시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다 음식을 안 먹나 봐요. 우리 며느리가 제 음식을 하나도 안 먹어서. 김 여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래요. 다이어트 한다고 풀만 먹고 살잖아요. 사장님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아예 안 먹는 건 좀. 아이고, 시대가 변했어요. 우리 때처럼 많이 먹는 게 미덕이 아니라 적게 먹는 게 미덕인 세상이에요. 며느리 하고 싶은 대로 놔두세요. 다른 손님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모두들 제가 오버하는 거라고 요즘 젊은 세대는 다 그렇다고 말했어요. 저는 점점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그럼 나만 이상한 건가? 내가 너무 집착하는 건가? 밤마다 저는 요리책을 뒤적였습니다. 다이어트 레시피, 건강식 레시피, 채식 레시피. 온갖 책을 사서 연구했어요. 며느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며느리의 SNS를 발견했습니다. 손님 중 한 분이 우리 딸이 필라테스 배우는데 선생님이 정말 좋대요라며 며느리 이름을 언급했거든요. 저는 궁금한 마음에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며느리의 SNS에는 운동 사진과 건강 관련 글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음식을 강요하는 문화 정말 지겹습니다. 내 몸은 내가 관리하는 건데 왜 자꾸 먹으라고 강요할까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통제입니다. 그 글 밑에는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습니다. 공감해요. 우리 시어머니도 그래요. 음식 강요는 폭력입니다. 선생님 힘내세요. 선생님 잘못 아니에요. 저는 그 글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제가 사랑으로 한 일들이 며느리에게는 강요이자 통제였던 겁니다.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쁜 시어머니였나? 내가 며느리를 괴롭힌 건가?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떠올랐어요. 제가 며느리에게 했던 말들, 행동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조금만 더 먹어, 이것도 먹어봐. 너무 말라서 걱정이야. 그런 말들이 며느리에게는 고통이었을까요? 저는 평생 음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해서 제대로 먹지 못했던 기억 때문에 저는 누군가를 먹이는 것이 곧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도, 아들들을 키울 때도, 반찬 가게를 운영할 때도 항상 그랬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그게 폭력이었다니. 저는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박경숙, 너는 뭘 잘못한 거야? 며느리를 사랑한 게 잘못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된 건가? 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반찬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도 계속 멍했습니다. 손님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녁 무렵 저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더 이상 음식을 보내지 않기로요. 며느리가 원하지 않는데 계속 보내는 건 정말 강요인지도 몰라. 내가 물러서야 해. 하지만 그 결심은 제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평생 음식으로 사랑을 표현해 왔는데 이제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서 울었습니다. 나는 며느리가 좋아서 며느리 건강이 걱정돼서 그런 건데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며느리도 저만큼 괴로워하고 있다는 걸요. 며느리도 제 음식을 먹고 싶지만 먹을 수 없어서 고통받고 있다는 걸요. 저희는 서로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점점 깊어져만 갔어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올해 추석은 조용히 보내고 싶었어요. 며느리와의 관계 때문에 명절이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 민호가 지방에서 올라온다고 했고 저는 마지못해 명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지방에서 중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차분한 성격이라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많아요. 1년에 몇 번 보지 못하지만 올 때마다 저를 위로해주는 든든한 아들입니다. 추석 당일 민호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래, 민호야. 너 많이 말랐다.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거야? 엄마는 항상 그 걱정부터 하시네요. 민호는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제 표정이 좋지 않다는 걸 금방 눈치챘나 봅니다. 엄마, 무슨 걱정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저는 며느리 이야기를 꺼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아니야, 괜찮아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저녁 무렵 민수와 지혜가 도착했습니다. 며느리는 더 말라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편안하게 대했습니다. 어서 와요, 지혜야. 오랜만이네.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며느리에게 음식을 권하지 않았어요. 대신 민호와 민수에게만 음식을 덜어줬습니다. 며느리는 샐러드만 조금 집어 먹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가 며느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형수님, 필라테스 학원은 잘 되고 있어요? 네, 오빠. 요즘 회원들이 많이 늘어서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도 건강 챙기면서 일해야죠. 많이 말라 보이시는데.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민호는 설거지를 도와주겠다며 부엌으로 따라왔습니다. 엄마, 형수님 많이 말랐죠? 응. 나도 깜짝 놀랐어. 형수님, 식사 중에 계속 손이 떨리던데 눈치채셨어요? 저는 그제야 며느리의 떨리는 손을 떠올렸습니다.
식사 내내 며느리는 젓가락을 들 때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 생각엔 형수님이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 식사 중에 계속 음식을 쳐다보는데 눈빛이 뭐랄까 공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3번이나 갔잖아요. 갈 때마다 얼굴이 더 창백해지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혹시 형수님이 섭식장에 있는 거 아닐까요? 제 반에 비슷한 학생이 있었거든요. 증상이 똑같아요. 섭식장애가 뭔데? 민호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섭식장애는 단순히 다이어트를 넘어서 음식에 대한 극심한 공포와 강박을 가지는 정신질환이라고요. 음식을 먹으면 죄책감을 느끼고 먹은 후에는 억지로 토하거나 극단적으로 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며느리가 내 음식을 안 먹은 게 내 잘못이 아니었던 건가? 며느리가 아픈 건가? 엄마, 형수님이랑 대화 좀 해보세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섭식장애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며느리의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음식을 볼 때의 공포스러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오해하고 있었던 건가? 며느리도 괴로웠던 건가? 저는 그동안 며느리가 저를 싫어해서 제 음식이 맛없어서 안 먹는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병 때문이었다면 저는 자책감과 안도감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섭식장애에 관한 자료들을 프린트해서 저에게 건네줬습니다. 엄마, 이거 읽어보세요. 형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그 자료들을 받아들고 진지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준 자료를 읽고 나서 저는 섭식장애에 대해 조금씩 이해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살을 빼고 싶어서가 아니라 음식 자체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공포를 가지게 되는 병이라고 했어요. 과거의 트라우마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엄마야. 시간 있을 때 우리 둘이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 좀 할까? 며느리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내일 오후에 시간 괜찮으세요? 다음 날 저는 조용한 카페에서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며느리는 마스크를 쓰고 왔어요. 마스크를 벗은 얼굴은 더욱 말라 있었고 광대뼈가 두드러져 보였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 2잔을 주문했습니다. 며느리는 차만 쳐다보고 마시지 않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그동안 너한테 잘못했던 것 같아. 내 마음도 모르고 자꾸 음식 먹으라고만 했지.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민호한테 이야기 들었어. 내가 혹시 음식 먹는 게 힘든 거 아니냐고. 며느리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엄마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니? 내가 힘든 거, 무서운 거 다 이야기해 봐. 그 순간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몸무게가 70kg이었다고 했어요. 반 아이들은 며느리를 돼지라고 불렀고 급식 먹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렸다고 합니다. 저 돼지 좀 봐, 진짜 징그럽다는 댓글들이 수백 개 달렸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그때부터 음식을 끊었습니다. 하루에 사과 하나만 먹으며 버텼고 6개월 만에 20kg을 뺐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이 빠지고 나서도 음식을 보면 공포가 밀려왔다고 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는 거식증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그때 잠깐 치료를 받았지만 완치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어머니 음식이 맛없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맛있는 거 알아요. 냄새만 맡아도 침이 고이고 먹고 싶어요. 근데 먹으면 살이 찔 것 같아서 다시 그때로 돌아갈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워요. 며느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식탁 앞에 앉으면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요. 음식을 한 입 먹으면 칼로리가 머릿속에서 계산되고 이거 먹으면 살찐다 하는 목소리가 계속 들려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토해요. 안 그러면 미칠 것 같아서. 저는 며느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몰라서 미안해.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엄마는 자꾸 음식만 먹으라고 했네. 얼마나 괴로웠니? 며느리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이상한 거예요. 저도 정상적으로 먹고 싶어요. 어머니 음식도 맛있게 먹고 싶고 민수 오빠랑 같이 밥도 먹고 싶어요. 근데 못하겠어요. 저는 며느리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이제부터는 내 속도에 맞출게. 엄마가 음식 강요 안 할게. 대신 내가 치료받을 수 있게 엄마가 도와줄게. 우리 같이 이겨내자, 응?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를 나오는 길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이상한 거 아니죠? 제 남편한테도 말하기 어려웠는데. 이상한 게 아니야, 지혜야. 아픈 거지. 그리고 아픈 건 치료하면 나아. 우리 같이 해보자.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를 다르게 보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제 음식을 거부한 게 저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며느리 자신도 어쩔 수 없는 병 때문이었다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엄마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저는 그날 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섭식장애 치료에 대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며느리와 대화를 나눈 후 저는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에게 먹어라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며느리가 편안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혜가 요즘 너무 심해요. 밤마다 악몽을 꾸고 거울만 보면 나 살쪘다고 울어요.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할 정도예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니?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아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하지만 며느리는 병원 가는 걸 거부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제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돼요라며 완강하게 거절했어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섭식장애에 관한 책을 사서 읽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가족들의 이야기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며느리를 위해 다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칼로리 정보를 정확하게 적어서 함께 보내고 작은 용기에 소량씩 담아서 부담을 줄였어요. 먹어야 한다는 말 대신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되라는 쪽지를 붙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 편에 반찬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며느리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어느 날 저는 아들 집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마트에서 나오다가 우연히 아들 아파트 쓰레기장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쓰레기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익숙한 용기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정성껏 만들어 보낸 반찬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하나도 먹지 않은 채로 상에서 악취까지 나는 상태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쓰레기 봉투 옆에 앉아서 제가 만든 음식들을 하나하나 꺼내봤어요. 며느리를 생각하며 새벽부터 일어나 만든 미역국, 칼로리를 일일이 계산하며 만든 닭가슴살, 샐러드, 사랑을 담아 만든 계란찜. 모두 쓰레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쓰레기가 되는구나. 내가 평생 사랑을 표현하던 방식이 이렇게 무의미한 거구나.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저는 겨우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멍하니 앉아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너희 둘이 알아서 해라. 엄마는 이제 모르겠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내가 오늘 쓰레기장에서 내가 만든 음식들 다 봤다. 하나도 안 먹고 다 버린 거 봤어.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지혜가 정말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럼 버리지를 말든가. 왜 쓰레기통에 버려? 내가 얼마나 정성껏 만들었는데. 저는 울먹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반찬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음식을 만들 기운이 없었어요. 손님들이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첫째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가게는 왜 안 여시고? 저는 민호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본 음식들, 제가 느낀 배신감과 허무함을요. 민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형수님이 엄마를 배신한 게 아니에요. 형수님도 괴로운 거예요.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버리면 어떡해. 엄마, 형수님에게 필요한 건 음식이 아니라 치료예요. 엄마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도 형수님의 병은 나아지지 않아요. 민호는 섭식장의 전문 병원에 관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엄마, 형수님을 여기 데려가야 해요. 그리고 엄마도 가족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섭식장애는 환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극복해야 하는 병이래요. 저는 자료를 받아들고 한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며느리가 치료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라는 걸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를 포기하지 않기로요. 민호가 추천한 섭식장애 전문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섭식장애는 치료가 가능한 병이며 가족의 이해와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민수와 함께 며느리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며느리는 거부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그냥 제가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하지만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야. 병이야. 우리 같이 병원 가자. 엄마도 같이 가신대. 며느리는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 음식 다 버려서. 제가 정말 나쁜 며느리죠? 저는 며느리를 껴안았습니다. 아니야, 지혜야. 너는 나쁜 게 아니야. 아픈 거야. 우리 같이 치료받자. 엄마가 옆에 있을게. 그렇게 해서 며느리는 병원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진료 날 저는 며느리와 민수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며느리를 오랫동안 상담하고 나서 저희를 불렀습니다. 환자분이 심각한 신경성 식욕부진증을 앓고 있습니다. BMI가 15로 매우 위험한 수준이고 영양실조로 인해 장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심각한 상태였다니. 의사 선생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입원 치료를 권장하지만 환자가 거부한다면 외래 치료와 집중 상담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뭘 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건
환자에게 음식을 강요하지 않는 겁니다. 동시에 음식에 대한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보호자분도 가족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저는 모든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다시 학생이 된 기분이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는 병원에 가서 섭식장애에 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집에서도 틈틈이 강의를 들으며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강사님이 쓰는 전문 용어들이 낯설었고 컴퓨터로 하는 과제도 버거웠어요. 하지만 며느리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섭식장애는 단순히 먹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과 통제욕, 트라우마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가족이 먹어라라고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환자에게는 더 큰 스트레스가 된다는 것도요. 저는 제가 며느리에게 얼마나 큰 압박을 줬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지만 제 방식만 강요했던 거죠. 며느리의 마음은 들으려 하지 않고 제 마음만 전하려고 했던 겁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지혜야, 그동안 엄마가 미안했어.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엄마 방식만 강요했던 것 같아. 이제부터는 내 속도로 갈게. 엄마가 옆에서 지켜볼게.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함께 가자. 며느리는 그 편지를 받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며느리는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았고 영양사와 함께 식사 계획을 세웠어요. 저도 매주 가족 상담에 참여하며 며느리를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치료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음식 앞에서 공황 상태에 빠졌고 조금만 먹어도 살찐다며 울었어요. 어떤 날은 화를 내며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참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엄마가 너 위해서 이러는데 왜 이래? 라고 했겠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화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다는 걸요. 저는 며느리가 화를 내든 울든 그냥 옆에 있어줬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병원 상담에서 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물었다고 해요. 어머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며느리는 처음에는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담이 진행되면서 며느리는 깨달았다고 해요. 어머니가 나를 아프게 한 게 아니라 내 안의 상처가 나를 아프게 한 거였어요. 어머니는 그냥 나를 사랑했을 뿐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저는 울었습니다. 치료 3개월째 며느리에게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일반식을 조금씩 먹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숟가락 하나, 그 다음엔 3숟가락, 그렇게 조금씩 늘려갔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 밥 한 공기를 다 먹었어요. 토하지 않고.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으며 울었습니다. 잘했어, 지혜야. 정말 잘했어. 저는 매주 병원에 갔습니다. 음식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꽃을 사갔어요. 며느리가 좋아하는 노란 장미를 사서 병원에서 며느리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음식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의 어린 시절 이야기, 꿈,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며느리가 초등학교 때 피아노를 배웠다는 것, 고등학교 때 합창부에서 활동했다는 것, 대학 때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것. 저는 그제야 며느리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라는 역할이 아니라 이지혜라는 한 사람으로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꾸준히 치료를 받았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체중도 5kg 늘었고 얼굴에도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 음식 먹어보고 싶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네. 상담 선생님도 이제 시도해 볼 때가 됐대요. 근데 조금만 해주세요. 제가 아직 많이는 못 먹거든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며느리를 위해 어떤 음식을 만들어야 할까 고민했어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음식. 다음 날 저는 간단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미역국은 제가 아들들을 위해 평생 끓여온 음식이었어요. 생일 때도 아플 때도 힘들 때도 항상 미역국을 끓여줬습니다. 그 안에는 제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작은 용기에 미역국을 조금만 담아서 며느리에게 가져갔습니다. 며느리는 그 용기를 받아들고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천천히 해. 한 숟가락만 먹어도 괜찮아. 며느리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떨리는 손으로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감고 씹었습니다. 삼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맛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세 숟가락. 30분이 걸려서 작은 용기에 미역국을 다 비웠습니다. 며느리는 빈 용기를 내려놓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토하지 않았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저는 며느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잘했어, 지혜야. 정말 잘했어. 참 자랑스러워. 그날은 저희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꾸준히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이제는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을 수 있게 됐고 체중도 건강한 범위로 돌아왔어요. 더 중요한 건 며느리가 음식 앞에서 더 이상 공포를 느끼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완전히 나은 건 아니었어요. 가끔은 여전히 힘들어했고 음식을 먹은 후 불안해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혼자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저나 민수에게 이야기하고 함께 극복해 나갔습니다. 어느 봄날 며느리가 제 반찬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고 눈빛도 맑아져 있었어요. 지혜야, 어서 와. 무슨 일이야? 어머니, 오늘은 제가 어머니 음식을 먹고 싶어서 왔어요. 어머니 반찬 가게 음식 제대로 맛보고 싶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며느리를 위해 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제가 평생 만들어 온 평범한 반찬들이었어요. 며느리는 그 앞에 앉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손이 떨리고 식은땀을 흘렸을 텐데 이제는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숟가락을 들어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씹으며 맛을 음미했어요.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이제야 어머니가 왜 이렇게 음식에 정성을 들이시는지 알 것 같아요. 이 안에 어머니 마음이 다 담겨 있네요. 며느리는 밥 한 공기와 반찬들을 천천히 그리고 완전히 비웠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빈 그릇들을 보며 흐뭇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지혜야, 잘 먹었니? 네, 어머니.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이제야 어머니 마음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며느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자주 반찬 가게에 들렀습니다. 함께 장을 보러 가기도 하고 저한테 요리를 배우기도 했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칼로리를 의식하긴 했지만 예전처럼 집착하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필라테스 학원에서 섭식장애를 겪고 있는 회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건강한 운동과 식습관, 그리고 자존감 회복을 함께 다루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며느리는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어머니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도 저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저는 며느리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저를 학원 특별 강연에 초대했습니다. 어머니, 섭식장애 환자 가족들을 위한 강연이 있는데 어머니께서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떨렸지만 승낙했습니다. 강연장에는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가족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며느리가, 딸이, 손녀가 섭식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 며느리가 제 음식을 거부하는 게 저를 싫어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서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픈 거였어요. 섭식장애는 환자만 아픈 게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아픈 병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함께 노력하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배운 건 사랑은 강요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다림이고 이해입니다. 제 방식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속도에 맞추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다가와 손을 잡아줬습니다. 제 딸도 섭식장애인데 오늘 강연 듣고 희망이 생겼어요. 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할게요. 저는 그 손들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좋아질 날이 옵니다. 지금은 2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고 섭식장애 전문 상담사 자격증까지 땄어요.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와 며느리는 매주 일요일마다 함께 요리를 합니다.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집에 와서 함께 음식을 만들어요. 며느리는 저한테 요리를 배우고 저는 며느리한테 요즘 젊은 사람들의 건강식 트렌드를 배웁니다. 어느 일요일 저희는 함께 잡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세요? 그럼 기억하지. 내가 그렇게 말라서 나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음식 권하실 때 저는 어머니가 날 공격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알아요. 어머니는 그냥 저를 사랑하셨던 거였어요. 며느리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저는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지혜. 함께 만든 잡채를 먹으며 저희는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며느리의 학원 이야기, 저희 반찬 가게 이야기, 민수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들. 식탁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음식은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걸요. 때로는 음식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이해로, 함께함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는 걸요. 그리고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내 방식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라는 걸요. 며느리는 이제 건강하게 잘 먹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며느리에게 더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맛있게 먹고 있니? 라고 물어요.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그 웃음 속에는 고통의 흔적도 있지만 동시에 그 고통을 이겨낸 자랑스러움도 담겨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음식으로만 사랑을 표현하던 제가 이제는 며느리의 말을 경청하고 며느리의 속도를 기다리고 며느리와 함께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며느리도 저를 이해하게 됐어요. 제가 음식을 강요한 게 아니라 서툴게나마 사랑을 표현한 거였다는 걸요. 저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다음 주에 같이 여행 갈까요?
어머니랑 저랑 단둘이요. 저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 둘이? 네. 어머니랑 둘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곳도 구경하고 싶어요. 저는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그 품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치유하고 함께 새로운 길을 걷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지금 저는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건강하게 잘 먹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매주 만나서 함께 요리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웃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랑의 표현 방식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방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라는 걸요. 제 며느리가 처음으로 제 음식을 한 그릇 완식했던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며느리가 건강하게 웃으며 어머니 맛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그게 제가 평생 바라던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행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겪었던 진짜 이야기입니다. 혹시 가족 중에 섭식장애로 고통받는 분이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걸리고 힘들고 때로는 절망스럽기도 하지만 반드시 좋아질 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은 더 단단해지고 사랑은 더 깊어집니다. 저와 제 며느리가 그랬던 것처럼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섭식장애에 관한 자료들을 프린트해서 저에게 건네줬습니다. 엄마, 이거 읽어보세요. 형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그 자료들을 받아들고 진지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준 자료를 읽고 나서 저는 섭식장애에 대해 조금씩 이해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살을 빼고 싶어서가 아니라 음식 자체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공포를 가지게 되는 병이라고 했어요. 과거의 트라우마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엄마야. 시간 있을 때 우리 둘이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 좀 할까? 며느리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내일 오후에 시간 괜찮으세요? 다음 날 저는 조용한 카페에서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며느리는 마스크를 쓰고 왔어요. 마스크를 벗은 얼굴은 더욱 말라 있었고 광대뼈가 두드러져 보였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 2잔을 주문했습니다. 며느리는 차만 쳐다보고 마시지 않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그동안 너한테 잘못했던 것 같아. 내 마음도 모르고 자꾸 음식 먹으라고만 했지.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민호한테 이야기 들었어. 내가 혹시 음식 먹는 게 힘든 거 아니냐고. 며느리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엄마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니? 내가 힘든 거 무서운 거 다 이야기해 봐. 그 순간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몸무게가 70kg이었다고 했어요. 반 아이들은 며느리를 돼지라고 불렀고 급식 먹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렸다고 합니다. 저 돼지 좀 봐, 진짜 징그럽다는 댓글들이 수백 개 달렸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그때부터 음식을 끊었습니다. 하루에 사과 하나만 먹으며 버텼고 6개월 만에 20kg을 뺐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이 빠지고 나서도 음식을 보면 공포가 밀려왔다고 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는 거식증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그때 잠깐 치료를 받았지만 완치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어머니 음식이 맛없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맛있는 거 알아요. 냄새만 맡아도 침이 고이고 먹고 싶어요. 근데
근데 먹으면 살이 찔 것 같아서 다시 그때로 돌아갈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워요. 며느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식탁 앞에 앉으면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요. 음식을 한 입 먹으면 칼로리가 머릿속에서 계산되고 이거 먹으면 살찐다. 살찐다 하는 목소리가 계속 들려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토해요. 안 그러면 미칠 것 같아서. 저는 며느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몰라서 미안해.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엄마는 자꾸 음식만 먹으라고 했네. 얼마나 괴로웠니? 며느리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이상한 거예요. 저도 정상적으로 먹고 싶어요. 어머니 음식도 맛있게 먹고 싶고 민수 오빠랑 같이 밥도 먹고 싶어요. 근데 못하겠어요. 저는 며느리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이제부터는 내 속도에 맞출게. 엄마가 음식 강요 안 할게. 대신 내가 치료받을 수 있게 엄마가 도와줄게. 우리 같이 이겨내자, 응?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를 나오는 길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이상한 거 아니죠? 제 남편한테도 말하기 어려웠는데. 이상한 게 아니야, 지혜야. 아픈 거지. 그리고 아픈 건 치료하면 나아. 우리 같이 해보자.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를 다르게 보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제 음식을 거부한 게 저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며느리 자신도 어쩔 수 없는 병 때문이었다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엄마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저는 그날 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섭식장애 치료에 대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며느리와 대화를 나눈 후 저는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에게 먹어라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며느리가 편안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혜가 요즘 너무 심해요. 밤마다 악몽을 꾸고 거울만 보면 나 살쪘다고 울어요.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할 정도예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니?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아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하지만 며느리는 병원 가는 걸 거부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제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돼요라며 완강하게 거절했어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섭식장애에 관한 책을 사서 읽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가족들의 이야기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며느리를 위해 다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칼로리 정보를 정확하게 적어서 함께 보내고 작은 용기에 소량씩 담아서 부담을 줄였어요. 먹어야 한다는 말 대신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되라는 쪽지를 붙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 편에 반찬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며느리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어느 날 저는 아들 집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마트에서 나오다가 우연히 아들 아파트 쓰레기장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쓰레기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익숙한 용기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정성껏 만들어 보낸 반찬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하나도 먹지 않은 채로 상에서 악취까지 나는 상태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쓰레기 봉투 옆에 앉아서 제가 만든 음식들을 하나하나 꺼내봤어요. 며느리를 생각하며 새벽부터 일어나 만든 미역국, 칼로리를 일일이 계산하며 만든 닭가슴살, 샐러드, 사랑을 담아 만든 계란찜. 모두 쓰레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쓰레기가 되는구나.
내가 평생 사랑을 표현하던 방식이 이렇게 무의미한 거구나.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저는 겨우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멍하니 앉아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너희 둘이 알아서 해라. 엄마는 이제 모르겠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내가 오늘 쓰레기장에서 내가 만든 음식들 다 봤다. 하나도 안 먹고 다 버린 거 봤어.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지혜가 정말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럼 버리지를 말든가. 왜 쓰레기통에 버려? 내가 얼마나 정성껏 만들었는데. 저는 울먹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반찬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음식을 만들 기운이 없었어요. 손님들이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첫째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가게는 왜 안 여시고? 저는 민호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본 음식들, 제가 느낀 배신감과 허무함을요. 민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형수님이 엄마를 배신한 게 아니에요. 형수님도 괴로운 거예요.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버리면 어떡해. 엄마, 형수님에게 필요한 건 음식이 아니라 치료예요. 엄마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도 형수님의 병은 나아지지 않아요. 민호는 섭식장의 전문 병원에 관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엄마, 형수님을 여기 데려가야 해요. 그리고 엄마도 가족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섭식장애는 환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극복해야 하는 병이래요. 저는 자료를 받아들고 한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며느리가 치료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라는 걸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를 포기하지 않기로요. 민호가 추천한 섭식장애 전문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섭식장애는 치료가 가능한 병이며 가족의 이해와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민수와 함께 며느리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며느리는 거부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그냥 제가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하지만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야. 병이야. 우리 같이 병원 가자. 엄마도 같이 가신대. 며느리는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 음식 다 버려서. 제가 정말 나쁜 며느리죠? 저는 며느리를 껴안았습니다. 아니야, 지혜야. 너는 나쁜 게 아니야. 아픈 거야. 우리 같이 치료받자. 엄마가 옆에 있을게. 그렇게 해서 며느리는 병원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진료 날 저는 며느리와 민수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며느리를 오랫동안 상담하고 나서 저희를 불렀습니다. 환자분이 심각한 신경성 식욕부진증을 앓고 있습니다. BMI가 15로 매우 위험한 수준이고 영양실조로 인해 장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심각한 상태였다니. 의사 선생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입원 치료를 권장하지만 환자가 거부한다면 외래 치료와 집중 상담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뭘 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건 환자에게 음식을 강요하지 않는 겁니다. 동시에 음식에 대한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보호자분도 가족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저는 모든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다시 학생이 된 기분이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는 병원에 가서 섭식장애에 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집에서도 틈틈이 강의를 들으며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강사님이 쓰는 전문 용어들이 낯설었고 컴퓨터로 하는 과제도 버거웠어요. 하지만 며느리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섭식장애는 단순히 먹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과 통제욕, 트라우마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가족이 먹어라라고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환자에게는 더 큰 스트레스가 된다는 것도요. 저는 제가 며느리에게 얼마나 큰 압박을 줬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지만 제 방식만 강요했던 거죠. 며느리의 마음은 들으려 하지 않고 제 마음만 전하려고 했던 겁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지혜야, 그동안 엄마가 미안했어.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엄마 방식만 강요했던 것 같아. 이제부터는 내 속도로 갈게. 엄마가 옆에서 지켜볼게.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함께 가자. 며느리는 그 편지를 받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며느리는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았고 영양사와 함께 식사 계획을 세웠어요. 저도 매주 가족 상담에 참여하며 며느리를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치료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음식 앞에서 공황 상태에 빠졌고 조금만 먹어도 살찐다며 울었어요. 어떤 날은 화를 내며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참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엄마가 너 위해서 이러는데 왜 이래? 라고 했겠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화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다는 걸요. 저는 며느리가 화를 내든 울든 그냥 옆에 있어줬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병원 상담에서 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물었다고 해요. 어머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며느리는 처음에는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담이 진행되면서 며느리는 깨달았다고 해요. 어머니가 나를 아프게 한 게 아니라 내 안의 상처가 나를 아프게 한 거였어요. 어머니는 그냥 나를 사랑했을 뿐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저는 울었습니다. 치료 3개월째 며느리에게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일반식을 조금씩 먹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숟가락 하나, 그 다음엔 3숟가락, 그렇게 조금씩 늘려갔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 밥 한 공기를 다 먹었어요. 토하지 않고.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으며 울었습니다. 잘했어, 지혜야. 정말 잘했어. 저는 매주 병원에 갔습니다. 음식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꽃을 사갔어요. 며느리가 좋아하는 노란 장미를 사서 병원에서 며느리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음식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의 어린 시절 이야기, 꿈,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며느리가 초등학교 때 피아노를 배웠다는 것, 고등학교 때 합창부에서 활동했다는 것, 대학 때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것. 저는 그제야 며느리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라는 역할이 아니라 이지혜라는 한 사람으로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꾸준히 치료를 받았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체중도 5kg 늘었고 얼굴에도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 음식 먹어보고 싶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네. 상담 선생님도 이제 시도해 볼 때가 됐대요. 근데
조금만 해주세요. 제가 아직 많이는 못 먹거든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며느리를 위해 어떤 음식을 만들어야 할까 고민했어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음식. 다음 날 저는 간단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미역국은 제가 아들들을 위해 평생 끓여온 음식이었어요. 생일 때도 아플 때도 힘들 때도 항상 미역국을 끓여줬습니다. 그 안에는 제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작은 용기에 미역국을 조금만 담아서 며느리에게 가져갔습니다. 며느리는 그 용기를 받아들고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천천히 해. 한 숟가락만 먹어도 괜찮아. 며느리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떨리는 손으로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감고 씹었습니다. 삼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맛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세 숟가락. 30분이 걸려서 작은 용기에 미역국을 다 비웠습니다. 며느리는 빈 용기를 내려놓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토하지 않았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저는 며느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잘했어, 지혜야. 정말 잘했어. 참 자랑스러워. 그날은 저희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꾸준히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이제는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을 수 있게 됐고 체중도 건강한 범위로 돌아왔어요. 더 중요한 건 며느리가 음식 앞에서 더 이상 공포를 느끼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완전히 나은 건 아니었어요. 가끔은 여전히 힘들어했고 음식을 먹은 후 불안해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혼자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저나 민수에게 이야기하고 함께 극복해 나갔습니다. 어느 봄날 며느리가 제 반찬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고 눈빛도 맑아져 있었어요. 지혜야, 어서 와. 무슨 일이야? 어머니, 오늘은 제가 어머니 음식을 먹고 싶어서 왔어요. 어머니 반찬 가게 음식 제대로 맛보고 싶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며느리를 위해 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제가 평생 만들어 온 평범한 반찬들이었어요. 며느리는 그 앞에 앉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손이 떨리고 식은땀을 흘렸을 텐데 이제는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숟가락을 들어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씹으며 맛을 음미했어요.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이제야 어머니가 왜 이렇게 음식에 정성을 들이시는지 알 것 같아요. 이 안에 어머니 마음이 다 담겨 있네요. 며느리는 밥 한 공기와 반찬들을 천천히 그리고 완전히 비웠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빈 그릇들을 보며 흐뭇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지혜야, 잘 먹었니? 네, 어머니.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이제야 어머니 마음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며느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자주 반찬 가게에 들렀습니다. 함께 장을 보러 가기도 하고 저한테 요리를 배우기도 했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칼로리를 의식하긴 했지만 예전처럼 집착하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필라테스 학원에서 섭식장애를 겪고 있는 회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건강한 운동과 식습관 그리고 자존감 회복을 함께 다루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며느리는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어머니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도 저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저는 며느리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저를 학원 특별 강연에 초대했습니다. 어머니, 섭식장애 환자 가족들을 위한 강연이 있는데 어머니께서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떨렸지만 승낙했습니다. 강연장에는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가족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며느리가, 딸이, 손녀가 섭식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 며느리가 제 음식을 거부하는 게 저를 싫어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서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픈 거였어요. 섭식장애는 환자만 아픈 게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아픈 병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함께 노력하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배운 건 사랑은 강요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다림이고 이해입니다. 제 방식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속도에 맞추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다가와 손을 잡아줬습니다. 제 딸도 섭식장애인데 오늘 강연 듣고 희망이 생겼어요. 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할게요. 저는 그 손들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좋아질 날이 옵니다. 지금은 2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고 섭식장애 전문 상담사 자격증까지 땄어요.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와 며느리는 매주 일요일마다 함께 요리를 합니다.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집에 와서 함께 음식을 만들어요. 며느리는 저한테 요리를 배우고 저는 며느리한테 요즘 젊은 사람들의 건강식 트렌드를 배웁니다. 어느 일요일 저희는 함께 잡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세요? 그럼 기억하지. 내가 그렇게 말라서 나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음식 권하실 때 저는 어머니가 날 공격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알아요. 어머니는 그냥 저를 사랑하셨던 거였어요. 며느리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저는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지혜. 함께 만든 잡채를 먹으며 저희는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며느리의 학원 이야기, 저희 반찬 가게 이야기, 민수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들. 식탁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음식은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걸요. 때로는 음식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이해로, 함께함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는 걸요. 그리고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내 방식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라는 걸요. 며느리는 이제 건강하게 잘 먹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며느리에게 더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맛있게 먹고 있니? 라고 물어요.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그 웃음 속에는 고통의 흔적도 있지만 동시에 그 고통을 이겨낸 자랑스러움도 담겨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음식으로만 사랑을 표현하던 제가 이제는 며느리의 말을 경청하고 며느리의 속도를 기다리고 며느리와 함께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며느리도 저를 이해하게 됐어요. 제가 음식을 강요한 게 아니라 서툴게나마 사랑을 표현한 거였다는 걸요. 저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다음 주에 같이 여행 갈까요? 어머니랑 저랑 단둘이요. 저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 둘이? 네. 어머니랑 둘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곳도 구경하고 싶어요.
저는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그 품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치유하고 함께 새로운 길을 걷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지금 저는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건강하게 잘 먹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매주 만나서 함께 요리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웃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랑의 표현 방식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방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라는 걸요. 제 며느리가 처음으로 제 음식을 한 그릇 완식했던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며느리가 건강하게 웃으며 어머니 맛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그게 제가 평생 바라던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행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겪었던 진짜 이야기입니다. 혹시 가족 중에 섭식장애로 고통받는 분이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걸리고 힘들고 때로는 절망스럽기도 하지만 반드시 좋아질 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은 더 단단해지고 사랑은 더 깊어집니다. 저와 제 며느리가 그랬던 것처럼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